자, 정책 집행 보겠습니다. 집행은 이제 세 번째 단계죠. 결정 과정상 정책 의제 설정한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집행하는 과정이에요. 집행. 뭐 개념 별거 없죠. 결정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집행 과정이 나오죠. 가볍게 체크. 지침 개발, 자원 확보, 조직화, 실현, 그다음에 통제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 연구는 크게는 이제 고전, 그다음에 현대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고전이 하향적인 집행을 말하고 현대가 상향적 집행을 말해요. 상향적 집행. 시험은 거의 나온다면 크게는 하향과 상향으로 많이 나와요. 하향적, 상향적 이렇게. 자, 용어를 잘 보면 하향적이라는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이놈은 상향, 아래에서 위로 향해. 상향이야, 상향.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결정자 관점일까요? 하향이. 이놈은 집행자 관점인 거지. 즉, 현장에서 보는 관점인 거야. 이해됐나요? 자, 하향, 아래를 향한다. 위에서 보는 관점이고, 이놈은 아래에서 올려보는 관점이에요. 상향이니까. 그러면, 자, 하향과 상향, 어디가 거시적일까요? 얘가 거시지. 위에서 내려보기. 크게 보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장관이 보는 관점이다 보시면 돼. 장관은 크게 보는 사람이거든. 이러면 현장 중심이지. 현장, 자세히. 아래에서 보는 관점이니까. 그래서 이게 결정자요, 이게 집행자 관점이다. 그 현장에 있는 집행 관료를 의미하는 것이 요 일선 관료예요. 일선에 있다. 일선에. 일선. 그러면 자, 앞으로가 답할 때는 하향 또는 상향으로 답하시면 돼. 응? 하향, 상향 이렇게 해서, 그러면 둘 중에서 어디가 정형적 집행일까? 정형, 적응 이렇게. 자, 여러분, 상향은 현장에서 보는 관점이니까 현장은 워낙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게 집행자한테 재량이 많을까요? 이게 더 많아. 고전이나 하향은요, 보통 옛날 방식이 집행에 재량이 없는 개념이야. 현대라는 의미는 상황이 급변해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재량이 필요한 거예요. 재량. 자, 요 집행자인 일선 관료는 재량이 많다가 나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하향, 상향 중에서 어디가 정책정 1원론일까요? 그 말은 행정이 집행도 하는, 결정도 하는 것이 이때. 그러면 정책정 2원론이. 그러니까 결정 따로, 집행 따로라는 얘기지. 정책정을 분리해서 결정해주면 집행자는 그냥 집행만 하면 돼. 충실히 집행하는 입장에다 본다면, 여러분, 결정하는 과정에도 워낙 상황이 다양하다 보니 재량도 필요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 그래서 정형, 적응. 법적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지만 이게 어렵다고 봐요. 목표가 모든 게 다 명확해요. 명확하기 때문에 정형이 되는 거죠. 정형. 그렇죠? 정형. 여러분, 모호하기 때문에 재량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에서는 나머지 재량을 줘야 되거든. 이렇게. 연역, 귀납. 처음부터 확실하거든. 이쪽은. 연역, 귀납. 자, 비교되고 있죠. 나름 의미 있는 말들 다 나온 거예요. 자, 책에는, 자, 나름 이제 표현만 달라. 고전, 현대에서 표현만 좀 다르게 해놓은 게, 자, 교재 보시면 285 페이지. 자, 고전적 집행 봤더니, 자, 계층제 강조했어요. 고전. 계층. 정책적 분리했어요. 고전. 능률지상. 옛날에 다 효율적인 집행을 중시했거든. 정책은 그냥 결정만 되면 자동으로 된다. 정책 만능. 그리고 목표를 수정하면 안 돼. 시키면 해야 되거든. 이건 재량이 없어. 시키면 하는 거야. 모든 게 다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집행 실패하게 돼. 자, 현대 와서는 이제 실패를 맛보면서 나온 것들인 거지. 넘겨보시면 2번처럼 집행은 결정과 다르지 않다는 거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더라. 그런 의미고, 따라서 이 3도 목표란 집행 중에 도출되기도 하고 명료화된다는 거야. 구분되기보다는.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우측으로 다시 해놓은 거야. 하향, 상향으로.
자, 하향적 접근 방식에 남아있는 287페이지에 있는 특징. 정책 결정자 관점의 성정정 이원론의 법적 고조화는 오늘 강조했고, 그랬죠. 그것이고 연역이고 설명드린 거예요. 다 넘겨서 상향은 자, 일선 집행 관료를 중시해요. 그리고 이론론이고 구조화는 어려워요. 그리고 4번 의미 있다. 집행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야. 집행 문제 해결이. 그래서 내용 보시면 땡땡 밑줄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 부인해요. 분명하고 일관된 것은 고전, 하향 방식이야. 그러니까 집행자는 재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응을 되게 강조해. 대응하려면 재량이 필요하거든. 모든 걸 다 법으로 구조할 수가 없어요. 워낙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을 하려면 구조화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미시의 기납이고. 좀 현장이라는 것은 자세한 느낌이 들어요. 상상하시면 돼요. 결정자인 장관이 버는 놈은 커. 장관은 현장은 몰라요. 크게만 보지. 근데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자세히 보거든. 미시. 그렇죠? 미시. 재량도 필요하거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죠? 자, 그래서 요 가장 기본 틀은 집행 그러면 하향과 상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 정도 가장 기본적인데 요즘 와서는 이제 좀 깊이 나온 것이 뭐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문제야. 자, 우리 교재에 일단 2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의 참고 있죠. 사바티하고 매즈메니언이 제시한 하향적 집행에서의 조건 나와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정책 집행이 성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좀 읽어보시고 특히 5번 중에 목표가 변하면 안 돼.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우측에 참고해 보시면 상향식 접근 방식 연구에 자 범안 나와. 범안에 정적 집행에 있는 거시적 집행 구조, 미시적 집행 구조가 2018년도에 문제였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건 절대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야. 아예 틀리게 낼 마음으로 낸 거였어요. 이건 참고할 정도. 제가 특강에서 기출문제 해설할 때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는 읽고 풀 때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자. 참고만 하자.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뭐냐? 넘겨보시면 나오는 290페이지에 자 일선관료제예요. 매우 중요하다. 자 정책 집행도 별 하나짜리예요. 근데 가장 큰 틀은 하향 상향이야. 하향 상향. 상향. 그중에서 요 일선 관료에 대한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기본 느낌은 여러분 일선 관료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상적 집행에 나오는 인물임을 아시면 돼. 자, 그래서 견해 봤더니 일선 관료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과 접촉해요. 그리고 재량이 상당해요. 시민과 접촉하는 대표적인 사례들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관, 소방관 또는 하급법원의 판사들 다 이게 일선 관료예요.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일선 관료에서 무조건 직급이 낮은 건 아니에요. 자, 직급이 높다 하더라도 업무가 중요해요. 업무가 대민 업무하는 사람들은 다 일선 관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 가정법원의 판사들도 어때요? 늘 대민 접촉하잖아요. 이혼하러 온 사람이 있어, 부부가. 그러면 판사가 화해시키고 조정하잖아요, 막. 그치, 이거야. 그러니까 직급은 높지만 업무하는 상황이 대민 업무야. 경찰관 늘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야. 길바닥에 있는, 그치? 우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창구의 직원들 다 대민 업무하는 다 일선 관료다 보시면 돼. 일선 관료. 그래서 사례가 나오고 특성도 시민과의 접촉인데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집약이야. 왜요?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 봉사. 여러분 경찰관 업무를 기계가 대신할 수 있나요? 못해요. 복지사 사람이 해야 되거든. 방문 사람이 하고 있잖아. 교사 사람이 한다고요. 사람이. 노동집약이야. 그러니까 기계로 할 수가 없는 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량이 많다 또는 높다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또 기타 여러분 일선 관료는 자원이 많을까 적을까? 자원은 늘 부족해. 자, 기차 보실게.
심과 접촉부터 노동 지병 높은 재량 받고 밑에 작업 환경 불충분한 자원 그치 이래요. 그리고 늘 권위에 위협받아요. 경찰, 교사들은 학부모한테 맡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생한테 맡기도 하고 권위가 어디 가고 없어요. 위협받고 경찰 늘 도전받고 막 이래. 마지막 고성방가 욕하고 막 그래. 그리고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대립되는 기대. 경찰한테 단속하시오. 한쪽은 하지 마시오. 이래요. 교사한테 처벌하시오. 하지 마시오. 대립되는 기대. 그리고 그래서 또 평가도 어렵다는 거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것은 워낙 기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수가 없지.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늘 수요는 초과되고 있고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요구가 많냐고. 자, 이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업무의 관행을 이제 업무를 단순화시키거나 정형화시켜요. 단순화, 정형화. 여러분, 교사들한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뭐 지각한 학생에 대한 처벌법을 다 일일이 할 수 있을까? 정형화를? 구조할 수 있을까? 못해요. 1분 늦은 학생도 있고 5분도 지각생이 있을 것이고 10분도 있고 1시간도 있고 이유도 제각각이야. 1시간 늦쯤 오다가 뭐 교통사고 났다거나 오다가 무슨 뭐 강도 만났거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오다가 놀다 늦어 얼마나 많은데 다 어떻게 지시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지. 뭐가 필요해? 재량이 필요해. 단순한. 그러니까 이 많은 상황을 그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분 늦건 5분, 10분 늦건 간에 지각생 그날 청소야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야. 청소. 됐죠? 그리고 일부러 우측에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시켜요. 119 신고할 때 돈 받으면 돼. 그러면 수요가 줄 거야. 아마.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게 업무의 관행이다. 보시면 돼. 어려운 건 아닌데 워낙 의미 있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성 관료의 의미를 개념을 잘 해놨다가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활용 잘 하시면 돼. 여러분도 공무원 되면 먼저 되는 게 일성 관료야. 현장에 있는 사람들. 대민 업무하는 사람들. 우리 좀 눈에 안 띄는 사람들 있잖아.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성 관료가 아니야. 구청장은 일성 관료인가요? 아니야. 업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일하는 게 누구 상대하는지. 밑에 부하 상대하는 거거든. 부구청장 또는 과장, 국장 상대하는 사람이지. 그쵸? 그러니까 일성 관료가 아닌 거지.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닌 거지. 그지? 자, 이게 하향, 상향의 의미였다. 자, 여러분, 통합 모형은 제가 다 봤던 거고, 지금 이게. 작업 환경, 관행. 통합은 지금 봤던 하향과 상향을 더한 거예요. 절충했다 보시면 돼. 뭐, 엘모도 있고, 사바티어 나오지만은 사실은 지금 잘 안 나와요. 한때 나왔다. 2010년 그 무렵에 왔다 갔다 나와고 잘 안 나와. 나온다 하더라도 얘가 나와.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그래서 상향식 분석 단위를 채택해서 하향식 분석 결합인데 단순하지만 이렇게 암겨둘게요. 상 앞에요. 상, 분, 하, 변 이렇게. 이걸 바꾸거든. 시험에 나올 때는. 그래서 한물 좀 지나간 문제라 보시면 돼. 한물 지나갔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할 필요 없고, 자, 사바티어라는 사람, 사바티어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야. 정책 뭐 옹호 연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 이 문제도요. 네 영상 보기보다는 이론 보기보다는 문제 풀자. 자, 문제 한두 개 풀면 아 그렇구나 아마 감이 올 거예요. 그 정도 확인하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293에 가시면 나오는 게 자 나카무라와 스모르드의 정책 집행자 유형이에요. 집행자 유형.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공부량이 이제 누적이 돼요. 누적이 돼. 부담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사실 시간상 굉장히 좀 촉박해요.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무한정 오래 하는 수업이 아니고 나름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초반에 좀 페이스를 잘못 조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강의의 시간도 좀 짧은 타임인데 거기다가
저 강좌 수도 작은데 불구하고 너무 제가 여유 있게 자세히 했던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조금은 제가 좀 더 급해졌는데, 필요할 때는 조금 더 원래 계획보다도 조금 더 오버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시간 늘리거나. 그러니까 강좌 수는 똑같은데 수업 시간이 좀 긴 거지.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 내용도 사실은 지금은 좀 뜸했지만 지금 조금 나오는 편이라서 보긴 봐요. 자, 제목을 잘 보면 집행자 유형이에요. 집행자 유형. 그게 노란색 보이죠? 저거 암기하시라고. 고지협재관으로 되어 있죠. 고지협재관. 자, 우리 공무원 수험생 치고 요 고지협재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행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보시면 돼. 그래서 그러면 주위에 공부하다가 그냥 큰 소리로 고지협재관에서 돌아본 사람은 하는 사람이야. 지나가면은 안 하는 사람이 행정학은.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공부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단어거든. 그러면 제목을 봤더니 고전적 기술자, 고전적 기술자, 그다음에 지시적 위임, 협상, 그다음에 실험가, 그리고 기업가형이래요. 점점 내려올수록 집행자한테 주어지는 권한과 재량이 커요. 느낌상 고전 그러면 재량이 많아 적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결정자하고 집행자 간의 권한 또는 재량 비교하는 거예요. 재량 비교. 그러면 자, 고전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거든. 이때는 목표라든지 수단을 다 결정자가 딱 정해줘요. 그러면 집행자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충실히 집행만 하면 되는 거야. 목표도 누가 정해? 결정자가. 수단도 정해줘. 이거 써? 아, 예. 충실히 하면 돼. 근데 기술자잖아. 기술적인 재량은 줘요. 기술자니까. 끝. 두 번째, 위임은 임인데 지시적 위임이야. 지시적 위임. 이때도 결정자가 목표도 정해주고요. 수단을 다 정해주는데 대신 아무 이견 없이 동의한 상태에서 그냥 재량만 늘어나요. 원래 했던 기술에다가 행정하고 협상적인 재량을 좀 더 줄 뿐이야.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러한 단어가 보이면 지시적 위임형이다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협상형은 결정자가 목표도 정하고 수단도 정했는데 집행자가 동의하지 않아요. 뭔가 좀 이견이 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놈은 결정자가 자 이거다? 아, 예, 동의한다고. 재량만 좀 더 줄 뿐이지. 근데 동의 안 해. 저기 이 목표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단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견을 제시해. 이리 와봐. 협상이요. 그 다음에 자, 재량적 실험과형은 결정자가 자, 일반적 추상적 목표를 정해요. 일반적 추상적 목표, 즉 문제의식만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정자가 뭘 해야겠는데 라는 식의 의식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하지 못해.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는 누구한테? 집행자한테 맡겨. 그러면서 광범위한 재량을 줘. 광범위한 재량을. 자, 이런 단어가 보이면 재량적 실험가형이야. 재량적 실험가형. 광범한 재량을 주는 거야. 주의 것은 광범한 재량에서 맨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이때 쓰는 표현이야. 자, 중요한 키워드. 일반적, 추상적, 광범위한 재량자가 보이면 재량적 실험가형이에요. 자, 마지막. 자, 관료적 기업가형은 결정자가 하는 게 없어요. 집행자 스스로가 전 과정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도 직접 정하고 수단을 직접 정했지만 단 내가 목표를 정해서 수단을 다 정한 다음에 가서 설득해야 돼. 결정자를. 설득과 흥정과 협상도 하는데 이게 왜 빨간색이냐면 협상이 두 개 나오잖아. 하지만 협상의 내용이 다른 거야. 이거는 결정자가 결정한 목표, 수단 놓고 협상하는 거고 이놈은 집행자 자신이 만든 목표와 수단 두고 협상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의미가. 그래서 이게 고지협재관이에요.
자, 책에도 이런 말이 쭉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정리 내용도 이걸 정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출판에 있는 게 더 단순한 내용이니까 이걸 좀 많이 활용해 보자. 자, 고지협재관 해놓고, 그 내용들 잘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 다 푼다. 시험은 뭔가 좀 중요한 단서가 있어야 돼, 문제 풀 때는. 그 단서라는 게 이런 거야. 동의한다, 안 한다, 뭐 광범위한, 일반적, 전과정 지배한다, 뭐 이런 식이거든. 나머지는 응용. 예를 들어서 이 고지협재관 중에서 고전적 줄자형 이때는 정체정, 이론론, 이원론. 이원론이겠지. 구분되죠? 결정, 집행. 이놈은 이론론이겠지. 결정, 집행자가 결정도 하기 때문에 목표까지도 이런 식으로. 그 정도는 응용이 되셔야 돼. 반복의 중요성이지.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게 돼 있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리하자. 자, 책에는 밑에 이제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마조 5번에 성공적인 집행 요인 나오잖아요. 이것도 의제만큼이나 읽어서 푸시면 돼요. 암기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맨 아래에 1번 봤더니 294페이지에 1번 정책의 특성과 자원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1번에 정책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높을수록 집행은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치? 또 3회 집행의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될수록 잘 될 거예요. 성공이. 집행이 잘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이야. 똑같아요, 여러분. 비용 부담을 소수가 하고요. 다수가 수혜자라면 집행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 비용 부담자가 소수라는 거는 알아 몰라 비용 부담자들은 알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대한단 말이에요. 다수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이 없지만 소수가 비용 부담한다? 그러면 아는 소수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부딪히게 돼. 그래서 집행이 어렵다. 또는 의제 설정이 어렵다. 말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식들이야. 굳이 뭐 한 번만 딱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넘겨서 제가 어디를 한번 지적할 거냐면 우리 교재 298페이지 가보실게요. 자, 위에 참고 내용에 그 작은 박스에 직접적 정책 도구, 간접적 정책 도구 나오죠. 그거 암기 놓기. 이건 제가 사실은 문제 풀이 때 적중했던 문제예요. 적중했던. 이미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가르칠 거예요, 지금은. 우측에 보면 299페이지에 밑에 수단 유형에서 두 번째 맨 끝에 박스야. 강제성 정도에 따른 수단과 효과 나오죠. 강제성에 따라서. 자, 강제성이 낮냐, 중간, 높냐인데 다 하면 어려워. 자, 높은 것만 할게요. 자, 강제성이 높은 게 규제야. 사회적, 경제적, 규제. 요거 암기. 규제, 강제 이렇게. 그것만. 다 되면 나중에는 낮으면 하면 되지만 굳이 중간은 필요가 없다. 높다만 해놓으시면 된다. 지금. 자, 넘겨보시면 또 그 다음 박스는 뭐냐? 300페이지에 자, 직접성이 높냐, 중간, 낮냐인데 마찬가지 높다만 할 건데 자, 뭐 보험, 직접 대출, 경제, 규제, 정보 제공, 공기업, 정보 소비인데 이것도 제가 그 당시에 최초로 전국에서 내가 유일하게 적중을 시킨 문제라고. 문제 풀이 때. 제가 내 문제집이 있었거든. 12월 말에 낸 문제집이 3개월 뒤에 시험에 나온 거였어요. 활자대 문제집에 문제가. 그러면 그냥 하면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암기할게요. 공정한 보직은 경정이다. 이렇게. 공정한 보직은 경정해놓고 대신 앞살 땄기 때문에 앞살을 완성해야 돼. 공기업. 정 두 개죠. 정보 제공, 정보 소비, 보험, 직접 대출, 경제 규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앞자만 암기하고 뒤에 모르면 안 돼요. 같이 봐놓으셔야지. 자, 공정한 보직은 경정이다. 여러분, 경정은 경찰 계급이야. 이게 경정. 이렇게. 공정한 보직은 경정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 경정.
됐죠? 자, 예제 1번 집행의 접근 방식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하향적은 결정과 집행을 구분하죠. 근데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의 존재를 부인하네? 아니야, 인정했지. 그러니까 지금 앞은 맞고 뒤가 틀리게 해놨어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읽고 푸셔야 되고 내용이 두 개면 다 검토하셔야 돼. 나머지 뭐 맞는 말. 예제 2번 리스키의 일선 관료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선 관료는 시민과 직접 대면했죠. 그리고 주로 집행했죠. 맞지. 2번 재원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하죠. 맞지. 모호하고 대립적인 기대, 복잡한 환경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도 대립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요구가 많다 보니까. 4. 재량이 부족했던가요? 아니야,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포인트거든. 답은 4번인 거죠. 정책론이 좀 딱딱하고 이론 많고 막 그래요. 자, 이런 것은 가만두면 끝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시라? 문제 푸시라. 문제가 중요하다. 문제 풀면 아마 감이 금방 오게 돼요. 감이. 자,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래도 집행은 조금 더 간단한 편이야. 자, 집행을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하향, 상향. 그렇죠? 하향, 상향. 상향이 있던 게 일선관료. 두 개 더한 게 통합. 그리고 집행자 유형인 고지협제관. 이렇게. 그리고 좀 지엽적인데 수단들. 강제성이 높냐, 강제, 직접성이 높냐, 간접 도구, 직접 도구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단순한 시험에 나오거든. 사실은 제가 꼭 해놓은 또 다른 예상 문제가 있긴 있어. 그건 제가 또 다른 문제 풀이 때도 할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해놓으시면 돼. 됐죠? 자, 이제 평가를 가보실 건데, 평가. 자, 평가도 별 3개예요. 이렇게 되게 많거든? 평가. 자, 평가의 개념은 별거 없죠. 우리가 실현한 정책 내용이 원래의 의도한 목표를 이뤘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평가할 때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평가의 필요성 나오죠, 필요성. 책에는 그 306페이지에 그 필요성이 1부터 7 돼 있죠. 동그라미 1부터 7까지. 자, 많이 읽어볼 것. 자, 이거는 거의 없는 게 들어가게 되면 맞게 보여요. 그래서 있는 걸 읽어놨다가 잘 해놨다가 제거하셔야 돼요. 제가 딱 한 번만 중요한 키워드만 부를 거예요. 자, 필요성이 1번. 목표, 충족, 파악. 2번. 성공, 실패, 원인. 3번. 원칙, 발견. 4번 저 뒤쪽에 실험, 유도. 5번 뒤에 연구, 기초. 6번 뒤에 목표를 재규정. 7번 뒤에 학문적 기억. 거기까지. 자, 그런 키워드를 많이 반복하시면 아마 이게 느낌 딱 올 거예요. 여기 없는 게 들어가서 나오면 어렵거든. 다 맞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알고 제거하자. 우측의 평가 과정도 이미 시험에 나왔지. 우측에 문제 있듯이. 목표 확인부터 대상 기준 확정한 다음에 모형 작성, 자료 모아서 평가 완료. 무난해요? 자, 평가의 기준 여기 볼까요? 여러분, 고지협재관. 이건 뭐였어요? 집행자 유형. 상상해 보세요. 집행자한테 여러분 이 고지협재관의 집행자 유형들은 각각 재량이 또는 권한이 다 같았나요? 달랐지. 점점 재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았잖아요. 그러면 집행자한테 주어진 권한이나 재량이 다르면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야지. 그치? 그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암약이야. 고지협재관 효능만 대체라고.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능률 많은 주민 만족이야. 그리고 수익자 대응이고 체제 유지도예요. 고지협재관 효능만 대체. 다음 중 나카무라와 스모로드가 제시한 정책
평가 기준이 아닌 거 이럴 때 요 효능만 대체 아닌 게 답인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를 제시했지만 그건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요 효능만 대체만 하시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평가의 유형인데요. 유형. 요즘에 좀 나오는 편인데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세요. 이해. 왜냐면 해석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 보면 자, 시기에 따라서 형성적이냐 총괄적이냐 둘 중에서 뭐가 집행 끝난 다음에 하는 걸까? 시기가 집행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총괄. 그러면 집행 중에 하는 거예요. 형성적이잖아. 여러분 그 청소년들은 성격이 형성돼 가죠. 그 말은 아직 도중에 형성 중이다. 총괄은 끝난 다음에 정책이 끝난 다음에 가져온 결과를 보겠다는 거거든. 어렵진 않죠. 포인트는 그거보다도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 뭐냐면 주체가 누구냐예요. 여러분 형성평가를 하는 것은 내보자냐 외보자냐 아니면 같이 하냐 이거고, 자 형성평가의 주체는 내보자나 외보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총괄평가는 주로 외보자가 하는 거예요. 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은 수험 생활 중에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잘 돼 가고 있는가, 내 실력이 잘 형성돼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뭐? 이거야. 네가 할 때는 나도 해야 돼. 내가 계획 잘하고 있는가? 계획대로? 네. 부모님도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너 어찌 요즘 옛날 같지 않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지. 형성할 때. 더 잘 되라고. 집행 중에. 도중에 하는 거거든. 이게 형성적이에요. 벌써 어감을 잘 활용하면 돼요. 어감을. 그 다음에 총괄은 이제 끝난 다음에 영향을 평가하는 거거든. 외부에서. 보통 평가라는 것은요. 남이 하는 거예요. 남이.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게 평가를 한다는 뜻 많이 먹히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목적이 뭐냐예요. 목적이. 잘 보시면 과정을 평가. 목적격이 뭐가 있죠? 목적격 조사가 을를. 과정을 평가하는 거고요. 과정을. 여러분 영향을 평가해. 총괄은 영향평가인데, 자 총괄과 이 총괄 똑같은 거야. 항상 시기든 이건 간에 똑같이 내용은 영향을 평가하는 거야. 내가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영향을 평가한다 뜻이. 영향을 평가한다. 끝난 다음에 임팩트. 자 목적이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과정을. 자 전체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마쳤어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다 합격했어요. 내가 공부해왔던 과정을 한번 돌아보는 거야. 이해되죠? 2019년도 4월, 6월 시험에 합격했어.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지? 해보는 거야. 처음에 인터넷 검색해서 공들인 만났고, 카페에 가입해서 열심히 또 강의 활용해서 했고, 1월 달에는 뭐 했고, 과정을 쭉 돌아보는 거지. 끝난 다음에. 수험생 끝난 다음에. 과정을 평가하는 거고. 그치? 이거는 영향을 평가해. 내가 이제 끝났더니 이제 이런 영향이 있어요. 친구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그치? 얘는 경로를 한번 쭉 봤어. 경로를. 내가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 경로를 한번 검증해 본 거고, 이놈은 영향을 본 거고, 이렇게.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런 말을 바꿔내는 거거든. 공부할 때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지문들이 나오면 단어가 있으면 단어를 항상 바꿔보세요. 내부면 외부 아닐까를 한번 넣어서 한번 해석해보고, 최대한 자신을 이해시켜놔야 돼. 그래야 다음에 나오더라도 풀 수 있거든. 자, 가장 일반적인 평가의 형태였다면 최근에 와서는 또 나온 것이 뭐냐면 이런 거야. 양적, 질적 평가예요. 자, 보고 답을 해보신 다음에 책 확인할 거예요. 자, 양적, 질적. 어디가 어떤 면접이라든지 관찰을 통한 평가 같아. 면접과 관찰. 질적. 어디가 통계치를 통한 평가 같아. 양적. 어떤 게 연성, 어디가 연역참, 어디가 귀납, 어디가 연역? 계량적인 연역이야, 여러분. 수리 논리가 연역이에요.
기억하세요. 경제 논리 그러면 수리고 이게 연역이야. 이놈은 귀납이야. 해봐야 돼. 자, 어디가 강성 자료고 어디가 연성 자료일까? 자, 강성이 양적이고요. 연성이야. 자, 여러분, 강성이라는 것은 단단해. 하드해, 하드. 연성은 소프트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수치가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뭐 면접이나 말이 확실한 거야? 수치가 확실한 거거든. 강성이야. 단단한 자료거든. 여러분이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엄마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야. 엄마, 나 잘할게. 엄마 사랑해? 따랑해? 막 하는 거야. 엄마가 안 믿어. 이건 연성, 소프트한 거거든. 근데 엄마한테, 엄마, 자, 성적표, 통계치. 내가 이번에 본 모의고사, 전국 1등. 말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말이 필요가 없어. 그냥 성적표 주면 돼. 왜? 확보한 자료거든. 주고, 말 필요 없이 엄마, 끝나.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 강성. 이렇게 유추하시면 돼. 양과 질 차이. 자, 교재에는 308페이지에 그 왼쪽 날개 쪽에 있죠. 날개 부분이 저 위에 플러스 양적, 질적 근육이에요. 시험은 그게 바뀌어 나온 거거든. 바뀌어가지고 그거 보시면 돼. 자, 밑에 본문의 평가 유형에 확인해 볼게. 시기에 따른 구분의 1번 형성적 평가에서 1번, 2번 집행 도중이라는 말 나오고 2번도 나와. 동그라미 2번에 뒤쪽에 과정평가, 도중평가, 진행평가, 중간평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5번에 주로 내부평가자 및 외부평가자 주체. 이 총괄적 평가는 집행 후에예요. 후에 한다. 자, 목적에 따른 구분에서는 과정평가 중에서 유형의 기여, 협의의 과정평가가 나오고 괄호 형광색, 인과관계의 경로검증 형광색. 이게 과정평가의 기본이고 니은 내 영어 보이죠? 모니터링이라는 말. 사업 감시할 때 모니터링 하는 거야. 모니터링 해본다 할 때도고 우측에 총괄이 임팩트, 즉 영향평가다 해서 완료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때 쓰는 말이에요. 됐지? 자, 3의 포괄평가는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합한 거예요. 밑줄.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모두 합한 것이 포괄적 평가다. 포괄. 자, 참고에 밑에 메타평가가 보일 거야. 3의 메타평가. 메타는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근본 상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의 평가라고 하고 또는 상위 평가자가 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평가한다 보시면 돼요. 상급 기관에서 평가 자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메타 평가라고 불러요. 자, 그 정도 개념을 좀 구분해 놓죠. 자, 이것도 지금 양 페이지에 있는 말들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냥 가만두면 되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귀찮고. 제가 없는 시간 쪽에서 하는 이유는 안 하면 틀리고요. 제가 할 역할이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굳이 혼자도 읽거나 할 필요가 없어. 가볍게 언급하면 돼. 근데 이거는 하더라도 혼자 하게 되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핵심을 꽉 찍어준 거예요. 적어도 지금 언급되었던 것들만큼은 잘 체크했다가 활용하시면 거의 다 풀게 되겠다. 됐죠? 자, 지금 봤던 평가의 필요성, 평가의 과정, 평가의 기준, 평가의 유형까지는 그냥 뭐 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 평가의 논리와 방법이 사실은 정책평가의 가장 키야, 키. 그러니까 요 정책평가가 별 3개였잖아요. 3개 중에서 지금 볼 평가의 타당성부터가 별 2개예요. 셋 중에서 2개를 차지하는 부분인 거지. 그만큼 중요하고 내용도 많다 이거지. 그래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요 4가지 타당성의 개념하고요. 그리고 요 내적, 외적 타당성 위험 요인이 나와요. 저해 요인이 나오게 돼, 시험에서 주로.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서 좀 끊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 했던 게 뭐였냐면 정책 과정에 참여자였다. 공식, 비공식. 기억나지? 정당은 뭐였어요? 비공식이었어요. 그것만 주의.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 유형받죠. 모형. 세 가지. 하위 정부 모형 또는 철의 삼가. 그리고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한번 그려보시고.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배웠어요. 그렇죠?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그다음에 공중 의제, 정부 의제를 봤어요.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설정 모형도 외부 주도형, 외부 밖에서. 그다음에 동원형, 정부가 동원했고 PR했고. 그다음에 내부 접근형, 몰래 했던 거지. 음모형. 이렇게. 이론, 엘리트론과 다운론의 논쟁인데 눈에 확 띄는 게 신엘리트론. 다른 말로 무사결정론이에요. 자, 무사결정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엘리트가 자신의 이익과 상충될 만한 것들은 커트하는 거예요. 아예 의제 채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는 결정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평가도 왜곡시켰어요. 전 과정으로 확산시켰어요. 이게 무사결정이었던 거지. 이게 의사결정 문제. 결정은 과정받다. 문제를 파악하는데 못하면 3종 오류, 메타 오류.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뒤안을 탐색해서 뒤안의 결과치법 세 가지. 추측, 투사, 예견. 그렇게. 추측의 대표가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등이었고, 그죠? 투사는 연장, 경향, 그 다음에 시계열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모형은, 예견은 이론적인 건데, 그게 이제 선형 계획이라든지 민감도 분석 같은 게 좀 나왔어. 어려운 말들. 그림은 항상 그려놓자, 그림은. 그리고 결과 예측. 자, 이거를 비교할 때.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인데, 비용과 편익으로 분석했던 세부 기준이 순현재 가치, 그다음에 내부 편익 비용 비율, 내부 수익률, 자본 회수 기간 했잖아요. 빼고 나누고 수익을 따졌고 회수를 따졌고 기간을. 그렇지? 0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커야 되고 수익이 큰 게 좋고 회수는 빨라야 되고 이렇게. 지금 저만 하는 거 아니겠지? 그려져야 돼 머릿속에 이게 다. 이게 오늘 했던 키워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하면 됐던. 그 와중에 작은 개념이었던 품위제가 나왔다. 품위제. 네? 품위제. 자, 정책 분석 그린 다음에 관리 과학, 체제 분석, 정책 분석을 돌리면 돼. 그치? 결정 모형, 개인적 차원의 합리, 만족, 점증, 혼합, 최적. 합리는 전지전능인. 만족은 제한된 합리성에서. 점증은 점점 증가하니까 현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으로 소폭적인 변화, 약간만 개선했던 모형. 그리고 혼합은 뭐와 뭐의 혼합이라고? 합정, 합리와 점증, 근본과 세부. 큰 맥락은 합리로 크게, 거시. 세부는 점증이니까 작게, 미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드로우의 초등 모형은 제일 중요한 게 직관적인 판단. 이렇게. 합리 플러스 직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집단 차원은 회사 모형에 나왔던 5개 특징.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는 인공두뇌라는 의미를 잘 해석하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쓰레기통. 왜 쓰레기통이야? 못 일싸거든. 불합리하고. 흐름 4가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그리고 비교하는 게 흐름창 모형이야. 또는 정책의 창 모형에서 흐름 3가지. 문제, 정책 이렇게. 3가지 흐름. 그 다음에 앨리슨 3가지 1, 2, 3. 단일체 정보요, 느슨한 연합체요, 개인집합체요. 이거 하면은 밑에가 다 채워졌던 거지. 박스. 저는 지금 키워드만 딱딱 제시 중이야. 이거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집행은 하향 상향. 결정자 관점 그것이지. 집행자 미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통합 나오고. 오늘 했던 고지 협재관 돌리면 되고. 됐죠? 평가는 앞에 필요성 7개, 과정, 기준, 고지 협재관, 효능만 대책, 평가의 유형 쭉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평가의 타당성부터 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